야, 군무원. 넌 빠져. 어디라고 거길 앉아? 빨갱이년아. 새벽 3시 해군 삼함대 작전 상황실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끊어졌다. 밤새 쏟아지던 영산강 하구의 빗소리마저 작전실 안의 극심한 정적 앞에서는 미약한 배경음일 뿐이었다. 작전 참모 박충환 중령은 자신의 입에서 터져나온 극도의 분노와 모욕적인 단어에 도취된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곳 목포의 삼함대 작전실은 비상 상황으로 인해 이미 사흘째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포착된 미상 잠수정 항적은 1차 대잠 전력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모든 지휘관들은 상부의 질책과 재발령된 작전 명령이라는 압박감에 짓눌려 있었다. 특히 박중령은 작전 실패에 대한 비난이 자신에게 집중될 것을 알기에 신경쇠약 직전의 상태였다. 그는 테이블 위 서류 뭉치를 꽉 쥔 채 방금 막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와 중앙작전 테이블 가장자리에 선 여성을 노려봤다. 야간 비상 상황 조명 아래 젖은 해군 정복을 입은 그 여인은 계급장을 명확히 분간하기 어려웠다. 빨리 안 나가고 뭐해. 이 비상 상황에 쓸데없는 년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박중령의 눈에는 그저 이 시간에 작전실을 어슬렁거리는 불필요한 민간인으로만 보였다. 작전의 긴장감, 상사의 압박, 그리고 평소 여성 지휘관이나 군무원에 대한 그의 뿌리 깊은 불신이 뒤섞여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었다. 그는 꽉 쥐고 있던 두꺼운 작전 브리핑 자료 뭉치를 휙 들어 올려 여인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강하게 내리쳤다. 퍽! 종이 뭉치였으나 그 충격은 둔탁하고 컸다. 상황실 전체가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정보 참모인 김대위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통신병들은 헤드셋을 낀 채 입을 다물었다. 대령인 이동진 참모장마저도 상황의 급박함 때문에 넋을 놓고 있었다. 폭행당한 여인은 잠시 휘청였지만 이내 중심을 잡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가 몸을 완전히 돌리자 중앙 상황 등의 강렬한 불빛이 그녀의 젖은 어깨와 목덜미를 비추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은 그녀의 어깨 위에 선명하게 빛나고 있는 은색 별 2개에 고정되었다. 해군 제독, 소장, 삼함대 사령부 사령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늘 새벽 부임한 최지훈 사령관이었다. 박충환 중령은 자신의 손에 남아있는 타격감과 눈앞에 펼쳐진 현실 사이에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방금 폭언하고 폭행한 대상이 대한민국 해군의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임을 깨달았다. 단순한 군기 문란이 아닌 군형법상 하극상 및 지휘관 폭행이라는 파국이었다. 최지훈 제독은 맞은 뒷머리를 만지지도 않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박중령의 혼란과 공포를 관통하며 그를 조각내는 듯 했다. 필승. 이 사령부의 사령관 최지훈 소장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새벽에 찬 공기처럼 차가웠으나 그 무게는 수천 톤의 전함처럼 묵직했다. 이동진 참모장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달려나왔다. 필승.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참모장. 최 제독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참모장을 제지했다. 지금 내가 사과할 때가 아니다. 이 작전실의 모든 인원은 지금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 그녀는 다시 박중령을 돌아보았다. 박중령은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다. 박충환 중령. 네. 예, 사령관님. 박중령의 목소리는 개미 기어가는 소리처럼 작아졌다. 내가 방금 나에게 저지른 행위는 단순한 폭언이나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휘관 폭행과 군 기강 붕괴다. 나는 지금 당장 너를 군사법원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과 명분을 가지고 있다. 박중령은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군사법원이라면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사회생활까지 끝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최 제독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북한의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이 우리 해역 어딘가를 침투하고 있을지 모른다. 작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녀는 중앙작전 테이블로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녀가 지나가자 그 주변의 모든 공기가 정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박충환 중령. 네. 예. 내가 한 그 실수는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작전이 종료되는 순간 내가 나에게 저지른 행위와 발언에 대해 군법과 굴율에 따라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전까지 너는 이 작전실의 작전 참모로서 내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여 나를 보좌해야 한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최지훈 제독은 작전 테이블 앞에 서서 단호하게 선언했다. 지금부터 작전 지휘권을 사령관인 내가 직접 행사한다. 이 작전실의 모든 인원은 즉각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통신병, 즉시 상급 부대와 현장 전력의 사령관 교체 및 직접 지휘를 통보하라. 이 대화는 여기서 끝이다. 작전 참모였던 박중령은 모욕감, 공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채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빨갱이년이라는 단어가 맴도는 지옥이었지만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작전판을 가리키며 작전 보고를 준비하고 있었다. 최지훈 제독은 이 파국적인 순간을 개인적인 감정 해소가 아닌 군 지휘 체계 확립의 기회로 삼았다. 정보 참모, 현재 포착된 미상 항적의 최종 위치와 예상 도주로를 다시 브리핑하라. 지체 없이. 최지훈 제독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작전실을 지배했다. 박중령의 폭행 사건은 작전실의 모든 인원에게 최지훈 제독이라는 새 지휘관의 권위를 뼛속 깊이 각인시키는 섬뜩한 도구가 되었다. 지휘 체계는 무너지는 대신 오히려 폭력이라는 충격을 기화로 더 단단하게 재건되었다. 박중령은 붉어진 눈시울로 자신이 때린 지휘관의 등만 노려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운명은 이미 절벽 끝에 서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작전 성공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는 절망적인 명령이 울려 퍼졌다. 박충환 중령은 자신이 군복을 입은 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지옥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그의 뒤통수는 여전히 얼얼했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온몸을 옥죄는 수치심과 공포였다. 그가 폭행한 대상이 일개 군무원이 아니라 바로 이 삼함 사령부의 최고 지휘관이었다. 그것도 수많은 참모진이 지켜보는 작전 상황실에서였다. 최지훈 사령관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해 작전이 끝날 때까지 처벌을 유예했을 뿐이었다. 그 유예는 박중령에게 잠시의 안도가 아니라 길고 혹독한 교수형 집행 대기 시간을 의미했다. 작전이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그는 끝장이다. 성공하면 그녀의 관용 아래 치욕적인 징계를 받을 것이고 실패하면 폭행의 작전 실패 책임까지 덮어쓰고 군사법원의 쇠창살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최 사령관은 박중령을 작전실 테이블 중앙에서 완전히 배제한 채 벽에 걸린 대형 상황판 앞을 지휘소 삼아 섰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를 다시 돌아보지 않았고 마치 작전실의 박충환이라는 인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듯 취급했다. 정보 참모 미상 항적의 소실 지점 주변 해저, 지형과 해류 데이터를 3차원 영상으로 띄워라. 최 사령관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철했다. 그녀는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지휘관의 목소리를 유지했다. 정보 참모인 김대위는 잔뜩 긴장한 채 명령에 따랐다. 작전판의 목포 앞바다부터 서해 먼바다까지의 복잡한 해저, 지형과 실시간 해류 예측 모델이 투영되었다. 박중령은 자신이 브리핑해야 할 내용을 빼앗긴 채 상황판 옆에서 참모장의 그림자처럼 서 있어야 했다. 그는 턱이 덜덜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이동진 참모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 1차 수색에서 항적은 이 지점, 대략 흑산도 서쪽 40마일 해역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북한 잠수정의 통상적인 기동 속도를 고려할 때 이미 중국 대륙붕 쪽으로 빠져나갔거나, 아니, 최 사령관이 참모장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잠수정의 항적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잠시 음파의 사각지대로 숨었을 뿐이다. 참모장, 지난 3일 동안 기상 데이터를 다시 보라. 참모장이 자료를 확인했다. 3일 전부터 해당 해역은 조류 변화가 극심했습니다. 특히 대형 어선의 조업 활동이 활발하여 수중 소음이 증폭되었고요. 그것만이 아니다. 박충환 중령. 갑작스러운 호출에 박중령은 온몸이 경직되었다. 그는 최 사령관의 등을 향해 필승이라고 외쳤으나 목소리가 찢어졌다. 필승.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은 통상적으로 수심 30m 이하에서 기동한다. 하지만 잠수함대 보고에 따르면 1차 수색 당시 우리 초계함들이 해당 해역에서 표층 소나를 주로 활용했지. 그것은 심해 소나를 이용할 경우 대규모 어선단의 소음 때문에. 박중령은 변명을 시도했으나 목소리가 떨렸다. 최 사령관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자료를 보니 박중령이 작전 참모로서 해당 해역의 지형적 특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하다. 이 해역은 천수만과 가까워 수심이 얕고 해저 퇴적물이 많다. 잠수정이 소음을 이용해 해저면에 바짝 붙어 기동했을 경우 표층 소나로는 절대 포착할 수 없다. 잠수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친 것이다. 박중령은 입이 막혔다. 그녀의 지적이 정확했다. 자신이 해역 지형 전문가임을 자부했지만 긴장과 압박감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놓친 채 통상적인 작전만을 고수했던 것이다. 그녀는 새로운 지휘관이었지만 데이터와 지형을 파악하는 능력이 자신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 사령관은 다시 중앙작전 테이블을 응시했다. 수색 방향을 바꾼다. 잠수정이 서쪽으로 빠져나갔을 것이라는 기존의 판단은 틀렸다. 잠수정이 가장 안전하게 은신할 수 있는 곳은 가장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곳이다. 즉, 진도 해역 주변의 복잡한 섬과 섬 사이 해협을 이용해 남해 방면으로 우회했을 가능성이 높다. 작전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진도 해역은 조류가 거세고 암초가 많아 대형 함정이 기동하기 위험한 곳이다. 그곳은 통상적인 잠수정의 침투 경로가 아니었다. 이동진 참모장이 우려를 표했다. 사령관님, 진도 해역은 조류가 너무 강합니다. 잠수정이 그곳을 기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우리 함정의 안전도, 군인은 위험을 감수하고 작전을 수행한다. 잠수정의 지휘관은 우리 해군이 진도 해역의 복잡성 때문에 수색을 포기할 것이라고 예측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예측을 부숴야 한다. 박충환 중령. 예. 당신의 작전 실무 능력을 이 작전실의 모든 인원에게 증명하라. 지금부터 진도 서쪽 맹골수도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 전력을 재편성한다. 초계함을 줄이고 기동성이 뛰어난 고속 정피 KM과 해상 초계 헬기 위주로 전력을 재편성해라. 당신의 전문 분야 아닌가? 섬과 섬 사이를 봉쇄할 수 있는 입체적인 매복 작전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한다. 작전 종료까지 시간은 단 6시간이다. 박중령은 머리가 멍해졌다. 그녀가 내린 명령은 위험천만했지만 동시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묘수였다. 잠수함 지휘관의 심리를 꿰뚫은 듯한 지시였다. 박중령은 그녀의 능력에 압도당하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실무를 맡김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최소한 작전 실패 책임은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폭행의 대가는 별개였다. 그래. 작전은 성공시킨다.
그리고 내년에 무시를 갚아준다. 박중령은 마음속으로 독을 품었다. 굴욕감과 공포는 곧 생존 본능과 뒤섞여 맹렬한 투지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걸린 도박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필승. 작전 참모, 즉시 작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힘을 얻었다. 최지윤 사령관은 그의 맹렬한 반응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작전판 속의 해류 데이터와 지형 정보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참모장, 해상 초계 헬기 세대를 즉시 맹골 수도에 전진 배치시켜라. 해가 뜨기 전까지 봉쇄 작전이 시작되어야 한다. 박중령은 맹렬히 작전 계획 수립에 몰두했다. 그는 평소 자신을 따르던 정보 및 통신 장교들을 닥달하며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었다. 해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의 뛰어난 작전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짐승처럼 맹렬했다. 1시간 후, 박중령이 땀에 절은 얼굴로 최 사령관에게 작전 계획 초안을 보고했다. 필승. 사령관님. 고속정 4척을 진도와 맹골수도 사이의 목포 해협에 분산 배치하여 봉쇄선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수심이 얕은 지점은 기뢰 탐지 전력까지 투입하여 잠수정의 해저 기동을 차단하겠습니다. 최 사령관은 그제야 중앙작전 테이블 옆으로 다가와 박중령이 펼친 종이 해도를 내려다봤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해도의 특정 구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박중령. 이 지점 군산도와 어유미도 사이의 좁은 해협을 간과했다. 이곳은 조류가 가장 안정적이며 심해로 통하는 수로가 은폐되어 있다. 잠수정 지휘관이라면 최후의 생존 경로로 이곳을 택할 것이다. 당신은 봉쇄선이 아닌 유인책을 써야 한다. 박중령은 경악했다. 그는 그 해협이 너무 좁아 잠수정이 기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그녀의 말대로라면 잠수정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 틈을 노릴 것이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지 못했다. 즉시 고속정 2척을 위장 조업선처럼 해협 입구에 배치한다. 그리고 해상 초계 헬기는 이 구역에서 이탈하여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은밀하게 대기한다. 잠수정 지휘관이 이 구역에 진입했다고 확신했을 때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덮치는 기습 작전을 펼칠 것이다. 박중령은 최 사령관의 지휘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전율했다. 그녀는 단순히 수색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적 지휘관의 심리를 읽어내고 그에 맞춰 아군 전력을 체스 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이는 오직 뛰어난 분석력과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한 지휘였다. 필승. 사령관님의 지시대로 작전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중령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자신의 목숨이 걸린 상황이었기에 그녀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동의 여부를 물은 것이 아니다. 박중령. 복종하라. 최 사령관은 싸늘하게 말했다. 그 말은 박중령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았다. 그는 다시 작전실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수정된 명령을 하달했다. 고속정들은 어둠 속을 가르며 지정된 해협으로 향했고 해상 초계 헬기들은 은밀한 대기 지점으로 이동했다. 새벽 5시. 영산강 하구의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무렵 최 사령관이 지시한 맹골수도 봉쇄 작전이 시작되었다. 작전실에는 극도의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모두가 상황판 속 빨간색 미상 항적이 다시 나타나기를 숨죽여 기다렸다. 박중령은 눈을 비비지도 못한 채 상황판만 응시했다. 그는 작전의 성공을 간절히 바랐다.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생존 방정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이 작전 자체가 가장 치명적인 오인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맹골수도 해협에 햇살이 강하게 비치기 시작했다. 목포의 항구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해군 삼함대 작전 상황실의 공기는 여전히 냉동실처럼 차가웠다. 6시간의 긴 싸움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다. 필승. 고속정 참수리 5.25 보고. 지정 해협에서 저속 자막 물체 접촉. 통신병의 다급한 외침에 작전실의 모든 인원이 일제히 몸을 일으켰다. 박충환 중령은 상황판으로 달려갔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뛰었다. 접촉. 이 단어 하나가 자신의 생존을 결정할 터였다. 방위각 보고. 속도 보고. 박중령은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작전 계획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능력을 인정받고 최소한의 명예라도 회복할 기회였다. 최지훈 사령관은 작전 테이블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접촉 보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동이 없었다. 그녀는 박중령이 현장 전력과 대화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참수리 5.2 보고. 물체 속도 3노트. 방위각 253. 잠수정으로 추정됩니다. 교전 준비 완료. 멈춰. 박중령이 교전 명령을 내리려던 찰나 최지훈 사령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작전실을 꿰뚫었다. 사령관님. 박중령이 당황하여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잠수정이 해협을 벗어나기 전에. 속도가 3노트라고 했다. 최 사령관이 박중령의 말을 다시 끊었다. 잠수정 지휘관이 맹골 수도와 같은 위험한 해협을 통과할 때 3노트로 기동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다. 그들은 조류와 암초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최대 속도를 내야 한다. 박중령은 이마에 땀이 흘렀다. 그녀의 지적이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박중령은 잠수정 지휘관이 예상치 못한 우리 전력의 배치 때문에 속도를 줄였을 것이라고 억지로 해석했다. 사령관님, 혹시 교전을 피하기 위한 위장 기동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더 끌면 놓칩니다. 놓쳐도 좋다. 최 사령관은 차분하게 말했다. 헛된 것에 전력을 낭비하는 것보다 낫다. 정보 참모. 필승. 김대위. 접촉된 물체의 음문 패턴을 분석하라. 잠수정의 엔진 소음 패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동시에 인근 해역에서 최근 어업 활동 또는 해양 연구 활동에 관한 특이 사항이 있었는지 보고하라. 박중령은 자신의 전술적 판단보다 정보 분석을 우선시하는 그녀의 태도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 일반적인 지휘관이라면 이 순간 망설임 없이 교전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냉철한 의심으로 한 발 물러섰다. 10분의 긴장되는 시간이 흘렀다. 작전실은 통신병의 보고 소리와 박중령의 거친 숨소리 외에는 침묵했다. 마침내 정보 참모 김대위가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필승. 사령관님, 긴급 보고입니다. 접촉된 물체의 음문 패턴 분석 결과 북한 잠수정의 연어급 엔진 패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파 모터 소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국립해양연구소에서 이 해역의 심해 수온 및 해류 관측용 부위를 설치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작전실 전체에서 억눌렸던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북한 잠수정이 아니었다. 박중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심장이 진정되고 머릿속이 텅 비었다. 가짜 위협. 지난 3일간 이 사령부 전체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자신이 지휘관을 폭행하는 파국을 낳게 한 그 모든 사태가 단순한 해양 관측 부위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다. 동시에 박중령의 머릿속에 한 가지 희망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짜 위협이다. 작전 상황이 아니었다. 폭행은 비록 군 기강 문란이지만 국가 안보 위협 상황이 아니었으니 형량이 줄어들거나 징계가 약해질 것이다. 그는 안도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최 사령관을 바라보았다. 사령관님, 필승. 부이였습니다.
북한 잠수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작전 해제 명령을 하달하고 전력을 복귀시키겠습니다. 박중령은 이미 자신이 모든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확신하며 채 사령관의 승인 없이 해제 명령을 내리려 했다. 작전실 전체의 분위기는 이미 축제 직전의 이완 상태였다. 이동진 참모장마저도 긴장이 풀려 어깨를 으쓱하고 있었다. 멈춰라. 박중령. 최지윤 사령관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작전실의 모든 웃음과 안도감을 얼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박중령을 향해 드디어 정면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난밤의 폭행이나 모욕감은커녕 오직 냉정한 지휘관의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박충환 중령. 부위였다는 사실이 군 기강문란과 지휘관 폭행의 면죄부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하지만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실제하지 않았고 저는 지난 6시간 동안 사령관님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저는 제 책임을 다했습니다. 박중령은 자신이 능력을 발휘했다는 점을 필사적으로 강조했다. 책임? 채 사령관은 짧게 비웃었다. 내가 맡은 책임은 잠수정을 잡는 것만이 아니다. 너는 작전 참모로서 가장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지휘관에게 최상의 정보와 전술을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채 사령관은 작전 테이블 위에 있던 작전 실패 브리핑 자료를 다시 집어들었다. 바로 박중령이 몇 시간 전 자신의 뒤통수를 내리쳤던 그 자료였다. 이 자료는 내가 작성했다. 이 자료에는 해당 해역의 해양 관측 부위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단 한 줄의 경고도 없다. 내가 상부의 압박과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가장 기본적인 정보 확인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흘을 헛된 수색에 매달렸고 내가 작성한 자료로 나를 때리는 극도의 파국까지 맞았다. 채 사령관은 자료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잠수정이든 부위든 상관없다. 내가 저지른 죄는 국가 안보 위협이 가짜였다는 사실로 희석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짜 위협 앞에서 군의 기강이 무너지고 지휘관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이 더욱 중대한 문제다. 이는 군 지휘 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 박중령은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가 안심하고 있을 때 채 사령관은 이미 이 가짜 위협 상황을 자신을 폭행한 중령을 단죄할 가장 완벽한 공적 명분으로 만들고 있었다. 이동진 참모장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사령관님, 박중령의 잘못은 중대합니다. 하지만 지난밤 사령관님의 지휘 아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부대원들에게 경각심을. 채 사령관은 참모장을 향해 눈을 돌렸다. 참모장, 당신도 안심하는 분위기인 것 같으니 한마디 묻겠다. 군인은 언제 안심해도 되는가? 참모장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군인은 적의 모든 위협이 완전히 소멸되었을 때만 안심할 수 있다. 미상 항적이 부위였다고 해서 모든 위협이 사라졌는가? 아니다. 우리가 소홀히 하는 사이에 다른 곳에서 진짜 위협이 침투할 수 있다. 박중령의 행위는 모든 안보의 기본인 경계 태세를 무너뜨린 것이다. 채 사령관은 다시 박중령을 바라보았다. 박중령은 이미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작전 참모 박충환 중령. 나는 너를 군사법원에 회부하지 않는다. 내 능력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군사법원은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단순한 형벌만을 내릴 뿐이다. 나는 너에게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박탈하는 벌을 내릴 것이다. 작전실의 모든 인원들이 숨을 멈췄다. 참모장. 즉시 상급 부대의 박충환 중령의 현 보직 해임을 보고하고 격오지 부대로의 전출을 명령한다. 보직은 작전 참모가 아닌 보급 창고 관리나 부두시설 유지와 같은 말단 임무를 부여하도록 조치한다.
최전방 격오지 중 가장 열악하고 전방 근무가 불필요한 곳을 찾아서 오늘 중으로 발령한다. 이 선언은 박중령에게 군사법원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단죄였다. 군인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작전 참모 자리에서 물러나 군 경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최말단 임무를 맡게 되는 것은 사실상 군복을 벗으라는 의미와 같았다. 폭력과 폭언의 대가는 명예실추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왔다. 박중령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분노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녀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빨갱이년이라고 비하했던 그 지휘관이 자신을 가장 철저한 군인의 논리로 심판하고 있었다. 필승. 그의 목소리는 끝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최지훈 사령관에게 맞설 힘도 명분도 남아있지 않았다. 최지훈 사령관은 박중령을 뒤로 한 채 작전실 참모진 전체를 향해 명령했다. 이동진 참모장. 오늘 이 작전실에서 벌어진 일을 똑똑히 기억하라. 지휘관에 대한 불신과 기강해이는 진짜 위협보다 더 무서운 독이다. 다음 작전부터는 단 한 명이라도 기강이 해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작전 상황실의 기강을 재정립한다. 필승. 작전실 전체에서 터져나온 경례 구호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강렬했다. 박충환 중령의 몰락은 최지훈 사령관이라는 새로운 강철 리더십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영산강 하구의 빗줄기는 멈추었지만 해군 삼함대사령부 인사처의 행정 절차는 태풍처럼 몰아치고 있었다. 오전 9시. 작전 상황 해제 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3시간 만이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밤샘 작전을 마친 작전실 참모들은 생활관이나 관사로 돌아가 쪽잠을 청했겠지만 이날만은 아무도 자리를 뜨지 못했다. 사령부 복도에는 살벌한 침묵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율이 흘렀다.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의 신경은 인사명령이 게시되는 인트라넷 화면과 작전 참모실의 닫힌 문에 쏠려 있었다. 박충환 중령은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으나 그것은 더 이상 그의 자리가 아니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인사처에서 보낸 보직 해임 통지서가 놓여 있었다. 종이 한 장. 그 얇은 종이가 그의 20년 군 생활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다. 박중령은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를 집어들었다가 구겨버리고 다시 펴기를 반복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 박중령은 반사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평소 자신과 친분이 두터웠던 인사참모 김중령일 것이라 예상했다. 그라면 어떻게든 이 상황을 무마할 방법이나 적어도 구명할 수 있는 라인을 알려줄 것이라 믿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김중령이 아니었다. 이동진 참모장이었다. 박중령은 벌떡 일어났다. 참모장님, 필승, 어떻게 되신 겁니까? 사령관님께서 정말로 저를. 이동진 참모장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평소 박중령의 능력을 아껴주던 온화한 상관이 아니었다. 그는 박중령의 책상 위에 새로운 봉투 하나를 툭 던졌다. 짐 싸라. 박중령. 아니, 이제 박 관리관이라고 불러야 하나. 참모장님,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제가 지휘관을 오인한 것은 인정하지만 작전 수행 과정에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게다가 결과적으로 적 침투는 없지 않았습니까? 가짜 위협 때문에 유능한 장교의 목을 이렇게 치는 것은. 유능한 장교. 참모장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박중령의 말을 끊었다. 착각하지 마라. 내가 목이 날아간 건 작전 실패 때문이 아니다. 내가 사령관의 뒤통수를 후려갈길 때 내 군 생활도 같이 부서진 거다. 사령관님이 너를 군사재판에 넘기지 않은 걸 감사히 여겨. 만약 헌병대가 개입했다면 너는 불명예 전역의 실형까지 살았을 거다.
박중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실수였습니다. 너무 어둡고 비상 상황이라. 군인이 지휘관을 못 알아보는 게 실수인가? 그건 무능이다. 그리고 그 무능한 놈이 성질머리까지 더러워서 폭력을 썼지. 사령관님은 내 놈의 그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도려내기로 작정하셨다. 박중령은 봉투를 열었다. 인사 발령지었다. 발령 제3함대 도서 파견대 제7보급창고 관리대장 위치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인근. 관매도. 박중령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곳은 목포에서도 배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낙도였다. 게다가 제7보급창고는 말이 좋아 보급창고지 사실상 폐기 직전에 구형 장비나 유류 드럼통을 쌓아두고 갈매기 똥이나 치우는 유배지 중의 유배지였다. 주로 정년을 앞둔 준사관이나 사고를 친 부사관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었다. 해군 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 장교가, 그것도 함대의 핵심인 작전 참모가 갈 곳은 결코 아니었다. 이건 나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차라리 전역을 하겠습니다. 박중령이 소리쳤다. 참모장은 차갑게 대꾸했다. 전역? 마음대로 해. 하지만 지금 전역 지원서를 내면 사령관님은 즉시 너를 군검찰에 고발하실 거다. 폭행죄와 상관 모욕죄로 수사가 시작되면 연금은 고사하고 전과자가 되어 나가게 될 텐데 괜찮겠나? 박중령은 털썩 주저앉았다. 퇴로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최지윤 사령관은 그를 사회로 내보내줄 생각조차 없었다.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가장 비참한 꼴을 보이며 말라 죽어가게 만들 작정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형벌이었다. 오후 1시에 도서 파견대 보급선이 출항한다. 그 배를 타라. 내 짐은 관사에서 당번병이 챙겨서 부두로 보낼 거다. 작전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냄새나니까. 참모장은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박중령의 심장에 못을 박았다. 오전 11시. 박중령은 자신의 개인 짐을 챙겨 종이 박스 하나에 담았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이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필승 하며 우렁차게 경례를 붙이던 위관급 장교들이 그를 보자마자 슬금슬금 피하거나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눈빛에 담긴 것은 존경이 아니라 경멸과 호기심이었다. 소문은 빛보다 빨랐다. 작전 참모가 여자 사령관을 군무원인 줄 알고 때렸다더라. 빨갱이년이라고 욕을 했다더라. 완전 미친놈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복도 끝 정수기 앞에서 정보가 소위 2명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야, 진짜 관매도로 간대? 거기 완전 귀양지잖아. 쌤통이지 뭐. 저 양반 평소에 우리 쪼아댈 때 보면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어. 근데 새로 오신 사령관님 완전 카리스마 쩔지 않냐? 재판 안 보내고 말려 죽이는 거 진짜 무서워. 박중령은 박스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도망치듯 사령부 본관을 빠져나왔다. 비갠 하늘은 야속하게 맑았다. 부두에는 녹이 쓴 소형 보급선 한 척이 엔진을 덜덜거리며 정박해 있었다. 함대의 주력 전투함들이 위용을 뽐내며 정렬해 있는 군항의 구석진 곳이었다. 그가 타야 할 배였다. 그의 전속 부관이었던 최 대위가 굳은 표정으로 짐 가방 2개를 내려놓고 있었다. 수고했다, 최 대위. 박중령이 힘없이 말을 건넸다. 평소 같으면 야차 대기시켜라고 소리쳤을 그였다. 최 대위는 박중령의 눈을 피하며 짧게 경례했다. 필승. 건강하십시오. 그것뿐이었다. 기다리겠습니다라거나 억울하시겠습니다 같은 의례적인 위로조차 없었다. 최 대위는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서둘러 자리를 떴다. 박중령은 텅 빈 부두에 홀로 남겨졌다.
갈매기 한 마리가 그의 짐 가방 위에 앉았다가 날아갔다. 그때 멀리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부두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성판이 달린 지휘관 차량이었다. 최지윤 사령관의 차였다. 박중령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조롱하러 온 것인가 싶었다. 차량은 박중령의 앞에 멈추지 않았다. 창문조차 내려가지 않았다. 그저 그가 서 있는 초라한 부두를 스쳐 지나쳐 거대한 구축함이 정박해 있는 주력 부두 쪽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그 무관심이 박중령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최지윤에게 박충환이라는 존재는 조롱할 가치조차 없는 이미 처리된 폐기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보급선의 늙은 선장이 뱃머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소리쳤다. 어이, 거기 관리관 양반. 탈 거요 말 거요? 물때 놓치면 내일까지 못 가. 박중령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배에 올랐다. 디젤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익숙했던 바다 냄새가 오늘따라 구역질 나게 역겨웠다. 배가 출발하자 삼함대 사령부의 웅장한 건물이 점점 멀어졌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진 잔해를 뒤로 한 채 잊혀진 섬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관매도 인근 해상은 거칠었다. 보급선은 작은 파도에도 요동쳤고 박충환 중령은 선실 바닥에 웅크린 채 위에까지 토해냈다. 그는 해군 장교였지만 주로 대형 함정이나 육상 상황실에서 근무했기에 이런 작은 배의 롤링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끊임없이 되감기되는 지난밤의 기억이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하필 그 순간에? 후회는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분노를 남겼다. 하지만 너무한 거 아닌가? 내가 실수한 건 맞지만 그래도 20년을 헌신했는데. 빨갱이년이라고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까지 짓밟나? 그 여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마녀다. 그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야만 이 비참한 현실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오후 4시. 배는 관매도에서도 보트로 10분을 더 들어가야 하는 작은 부속도서 죽도의 낡은 선착장에 닿았다. 제7보급 창고. 녹슨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군부대라기보다는 버려진 공장에 가까웠다. 위병소에는 초병도 없었다. 박중령이 짐을 끌고 정문으로 들어서자 러닝셔츠 차림으로 족구를 하고 있던 병사 서너 명이 그를 쳐다봤다. 군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신들 뭐야? 경례 안 해? 박중령이 꽥 소리를 질렀다. 병사들은 귀찮다는 듯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으며 헐렁하게 경례를 했다. 필승. 새로 오신 관리관님이십니까? 상병 계급장을 단 병사가 껌을 씹으며 물었다. 박중령은 기가 찼다. 이곳은 군대가 아니었다. 시간과 규율이 멈춘 곳. 세상에서 격리된 유배지였다. 창고 건물 2층에 있는 관리관실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수북했고 창문 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만 보였다. 아무런 작전 상황도 긴박한 통신음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참모들의 외침도 없었다. 오직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뿐이었다. 박중령은 의자에 털썩 앉았다. 정적. 그토록 싫어했던 상황실의 소음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서비스 불가 지역. 그는 전화기를 집어 던졌다. 액정이 깨지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으악!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자신이 이곳에서 영원히 잊혀질 것이라는 공포. 최지윤 사령관이 의도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를 감옥에 가두는 대신 그의 존재 가치를 말살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한편 같은 시각 목포 삼함대 작전 상황실.
최지윤 사령관은 중앙 테이블에 서서 서해 전역의 작전 상황도를 보고 있었다. 박충환 중령이 떠난 자리는 이미 새로운 작전 참모로 임명된 최중령이 채우고 있었다. 작전실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박중령이 있을 때는 고성과 욕설, 강압적인 분위기가 지배했다면 지금은 차가울 정도로 정돈된 긴장감이 감돌았다. 참모들은 사령관의 눈치를 보느라 잡담 한마디 하지 않았고 보고는 간결하고 정확해졌다. 정보 참모. 흑산도 서방 해역의 중국 어선단 움직임은 필승. 현재 NLL 이남 3마일 지점에서 조업 중이며 특이 동향 없습니다. 최지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녀에게 박충환 중령의 처벌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진 기둥을 뽑아내고 새 기둥을 세우는 공사였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으면 조직 전체가 썩는다. 그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녀 역시 인간이었다. 자신을 향해 빨갱이년이라고 욕하고 머리를 내리치던 그 순간의 모멸감은 여전히 가슴속에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흉터를 훈장처럼 안고 가기로 했다. 리더의 자리는 외로운 법이다. 칭찬보다는 비난을, 이해보다는 오해를 견뎌야 하는 자리다. 이동진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커피를 건넸다. 사령관님. 박중령. 아니 박 관리관 무사히 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최지윤은 짧게 대답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혹시 마음이 쓰이십니까? 쓰입니다. 최지윤의 의외의 대답에 참모장이 놀란 눈치를 보였다. 제가 그를 거기로 보낸 건 그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가 군인으로서 가장 밑바닥을 경험해 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곳, 아무런 영광도 없는 곳에서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것이 진짜 군인의 자세라는 걸 깨닫길 바랐습니다. 최지윤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가 거기서 무너져서 폐인이 된다면 그는 원래 그 정도 그릇이었던 것이고 만약 그곳에서도 군인의 자세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면 그때는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겠지요. 물론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겠지만 참모장은 최지윤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박충환을 단순히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가혹하면서도 동시에 유일한 갱생의 길을 열어준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그 길은 가시밭길보다 험난할 것이다. 진도 죽도의 밤은 깊어갔다. 박충환은 깨진 전화기를 다시 주워들었다.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어두운 방구석에 처박혀 무릎을 끌어안았다. 배에서 토해낸 탓에 속이 쓰렸지만 배고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창밖으로 등대 불빛이 주기적으로 깜빡였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지난 20년이 부정당하고 자신이 쓰레기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두고 봐. 내가 이대로 안 죽어. 어떻게든 다시 올라가서 내년 앞에서 보란 듯이 웃어줄 테다. 하지만 그의 다짐은 공허했다. 돌아갈 방법은 없었다. 그는 이곳의 왕이 아니라 유배된 죄수였다. 그때 밖에서 병사들의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새로 온 아저씨 봤냐? 완전 넋이 나갔던데? 그러게. 별 달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 같더라. 여기 오면 다 끝난 거지 뭐. 그들의 비웃음이 박충환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귀를 틀어막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환청이 되어 더욱 크게 울렸다. 빨갱이년아. 자신이 뱉었던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고막을 찢고 들어왔다. 그제야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때린 것은 최지윤이라는 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의 계급장이었고
그 계급장을 달기 위해 바쳤던 자신의 청춘이었음을 그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흐느꼈다.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처절한 패배자의 눈물이었다. 최지훈 사령관은 작전실에 불을 끄지 않았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박충환이라는 장애물을 치워버린 그녀의 앞에는 더 거대하고 실제적인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파도를 정면으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철처럼 차갑고 은별처럼 빛나는 눈빛으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에서도 더 들어가는 작은 섬죽도. 박충환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반긴 것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파도 소리였다. 그는 습관처럼 머리맡을 더듬어 휴대전화를 찾았지만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뿐이었다. 액정이 깨진 전화기는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이곳은 문명의 이기가 닿지 않는 유배지였다. 관리관님, 식사하셔야지라. 밖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의 터줏대감인 마 상사였다. 정년을 1년 앞둔 그는 군인이라기보다 어촌 계장 같은 풍모였다. 군복 상의는 어디다 벗어두었는지 러닝셔츠 바람에 슬리퍼를 끌고 다녔다. 박충환은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셨다. 지난밤 분노와 억울함에 치를 떨며 소주를 들이켰던 탓이다. 그는 거울을 보았다. 퀭한 눈, 덥수룩한 수염. 해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작전 참모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거울 속에는 실패한 중년의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군복을 챙겨 입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었지만 이것마저 놓으면 정말로 끝이라는 강박이 그를 움직였다. 식당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조립식 건물 안에는 병사 3명이 밥을 퍼먹고 있었다. 그들은 박충환이 들어오자 엉거주춤 일어나며 필승하고 웅얼거렸다. 경례 각도는 엉망이었고 눈빛에는 귀찮음이 가득했다. 동작 봐라. 여기가 군대야 당나라 부대야? 똑바로 안 해? 박충환이 식판을 집어 던지듯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마 상사가 숟가락을 입에 문 채 픽 웃었다. 아따 관리관님. 여기는 삼함대 사령부가 아니어라. 우리 애들은 보급품 나르느라 골병든 애들인디 군기 잡을 힘이 어디 있어. 대충 드셔. 뭐? 마 상사 지금 상관한테 말버릇이 그게 뭔가. 상관은 무슨. 여기 온 양반들 다 똑같지 뭐. 한두 달 있다가 전역하거나 옷 벗을 사람들 아닙니까?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맙시다. 마 상사는 밥그릇을 비우고는 숭늉을 들이켰다. 박충환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사령부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극상이 이곳에서는 일상이었다. 그는 주먹을 쥐었으나 허공을 때릴 뿐이었다. 그에게는 이제 이들을 찍어 누를 권위도 인사권도 없었다. 그는 그저 힘 빠진 호랑이, 아니 이빨 빠진 늙은 개였다. 오후 일과 시간. 마 상사가 박충환을 불렀다. 관리관님, 저기 창고 뒤편에 폐유드럼통 50개 있거든요. 그거 오늘 안에 다 옮겨놔야 내일 배 들어오면 싣고 나갑니다. 애들 손이 모자라니까 좀 거들어 주쇼. 내가 작전 참모였어. 나보고 지금 노가다를 하라는 거야? 아, 그럼 누가 합니까? 여기 장교가 관리관님 하나뿐인데. 싫으면 말쇼. 사령부에다가는 관리관님이 협조 안 해서 보급품 반출 못했다고 보고하면 되니까. 마 상사는 배를 긁으며 돌아섰다. 박충환은 입술을 깨물었다. 만약 보급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관리대장인 자신에게 돌아온다. 최지훈 사령관은 그것을 빌미로 또 다른 징계를 내릴 것이 분명했다. 박충환은 작업 장갑을 꼈다. 낡고 기름때 묻은 목장갑이었다. 땡볕 아래서 드럼통을 굴리기 시작했다. 녹슨 쇠 냄새가 코를 찔렀다. 1개, 2개.
10개를 옮기자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평생을 에어컨 나오는 상황실에서 지휘봉만 잡았던 그였다. 그의 손바닥에는 금세 물집이 잡히고 터졌다. 젠장. 젠장. 그는 드럼통을 발로 찼다. 텅 빈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저 멀리 바다 위로 최신형 구축함 한 척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삼함대 소속의 함정이었다. 어쩌면 저 배의 작전실에서는 지금도 긴박한 교신이 오가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앉아 있어야 할 그곳. 최지윤. 내가 원한 게 이거냐? 나를 이런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 비웃고 싶었냐? 그는 드럼통 위에 주저앉아 담배를 꺼려 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창고 구석에 버려진 낡은 기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먼지와 거미줄에 뒤덮인 채 방치된 장비였다. 박충환은 홀린 듯 다가갔다. ANSQS-53. 구형 소나 처리 장치?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구형 장비였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 이 장비는 낯설지 않았다. 소위 시절 처음 배를 탔을 때 밤새 매뉴얼을 외우며 닦고 조였던 바로 그 모델이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그는 장갑을 벗고 기계의 먼지를 털어냈다. 전원 케이블은 끊어져 있었고 회로 기판은 부식되어 있었다. 고철 덩어리였다. 하지만 박충환은 그 고철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치 망가진 자신의 모습 같았기 때문일까? 그는 창고를 뒤져 공구함을 찾아냈다. 녹슨 드라이버와 니퍼. 그는 미친 사람처럼 기계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드럼통을 옮기라는 마 상사의 잔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고친다. 내가. 이건 고칠 수 있어. 그는 중얼거렸다. 작전도 지휘도 명예도 모두 잃었지만 이 기계 하나만큼은 다시 작동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다. 무너져 내린 자신의 자존감을 붙잡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는 기계와 씨름했다.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끊어진 전선을 잇고 부식된 접점을 사포로 문질렀다. 밤이 깊어서야 그는 임시로 전원을 연결했다. 웅. 미약한 펜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낡은 브라운관 화면에 초록색 불빛이 깜빡였다. SYSTEMBOT. 오케이. 살아났다. 박충환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살아. 있네. 고철도 고치면 작동한다. 하물며 인간인 내가, 대한민국 해군 중령인 내가 여기서 이대로 녹슬어 죽을 수는 없다. 그날 밤 박충환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그는 관리관실 책상에 앉아 낡은 작전 교범을 꺼냈다. 그리고 죽도 인근의 조류 흐름과 해저 지형을 종이 위에 그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다. 누구에게 보고할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죽도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박충환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퀭하던 눈동자에 도끼가 서렸다. 그는 아침 점호 시간에 병사들을 집합시켰다. 오늘부터 일과표대로 움직인다. 아침 6시 기상 구보 3km, 오전 장비 정비, 오후 보급품 관리. 예외는 없다. 마 상사가 콧방귀를 뀌었다. 아따 관리관님. 적당히 좀 합시다. 저 고철 덩어리 하나 고쳤다고 뭐 대단한 거 한 줄 아죠? 그래봐야 우린 보급부대요. 마 상사. 박충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는 마 상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과거의 거만함이 아닌 바닥을 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자네 말대로 우린 유배지에 온 패배자들이다. 하지만 군복을 입고 있는 한 우린 군인이다. 내 명령이 꼬우면 사령부에 찔러라.
하지만 그 전까지는 내 지시를 따라야 할 거다. 안 그러면 자네가 빼돌린 유류장부 내가 직접 감찰실에 넘기겠다. 마 상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박충환은 지난 일주일 동안 기계를 고치는 틈틈이 보급 창고의 장부를 모조리 분석했던 것이다. 거참 독한 양반일세. 마 상사는 혀를 찼지만 더 이상 대들지 않았다. 병사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자세를 고쳐 잡았다. 죽도에 비로소 작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할 무렵 서해상에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다. 대형 태풍 카눈이 목포를 향해 북상하고 있었다. 파도는 5m가 넘게 일었고 하늘은 잿빛으로 변했다. 모든 어선이 항구로 피항했고 삼함대 사령부도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박충환은 자신이 수리한 구형소나 탐지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 장비를 해안가 절벽 끝에 있는 낡은 초소에 설치하고 바다에 버려져 있던 청음기를 연결해 두었다. 정식 작전용은 아니었지만 반경 5km 이내의 수중 소음은 잡아낼 수 있었다. 폭풍우가 창문을 때렸다. 천둥 소리가 요란했다. 사령부 상황실에 있었다면 최첨단 위성 정보와 레이더 영상을 보고 있었겠지만 지금 그에게는 오직 이 낡은 화면과 헤드셋에서 들려오는 잡음뿐이었다. 치지지직, 싸아. 파도 소리와 빗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박충환은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다. 작전 참모 시절 그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지휘관이었지 소리를 직접 듣는 음탐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고독은 그에게 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새벽 2시. 태풍이 가장 거세게 몰아치던 시간. 박충환의 귀에 이질적인 소리가 잡혔다. 웅, 웅, 틱. 파도 소리와는 달랐다. 규칙적이고 인위적인 기계음.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는 눈을 번쩍 떴다. 화면을 보았다. 초록색 점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이다 사라졌다. 이건 엔진 소음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기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였다.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설계된 저소음 모터. 아니야. 부인은 이런 소리를 내지 않아. 그의 머릿속에 지난번 사건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부위를 잠수정으로 오인해서 인생을 망쳤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는 헤드셋을 더 꽉 눌렀었다. 웅, 웅.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죽도 북쪽 해안 암초가 많아 배가 다니기 힘든 지옥의 수로 쪽이었다. 태풍이 불어 닥친 지금 그곳으로 배가 들어온다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감시망을 뚫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이었다. 진짜다. 이번엔 진짜야. 박충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즉시 유선 전화기를 들었다. 삼함대 사령부 상황실로 연결되는 한 라인이었다. 통신 보안. 여기는 제7보급 창고 관리관 중령 박충환이다. 작전 상황실 연결해. 취직. 태풍으로 인해 통신 상태가 연결이 어렵습니다. 잠시 후. 젠장. 받으라고. 이건 실제 상황이야.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상황실 당직 사관과 연결되었다. 필승. 작전 상황실입니다. 나 박충환이다. 지금 죽도 북방 1.5마일 해상에서 미상 수중 물체 접촉했다. 음문 패턴으로 볼 때 반잠 수정으로 추정된다. 즉시 대응 전력 보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곤란하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박충환 관리관님? 거기 보급 창고 아닙니까? 거기 탐지 장비가 없을 텐데요. 내가 고쳐서 설치했어. 헛소리 말고 빨리 사령관 바꿔. 관리관님, 지금 태풍 때문에 전 함대가 피항 중이거나 비상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오작동 가능성이 높은 사제 장비 정보로는 출동이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부위 때문에. 이 새끼가. 지금 지난번 얘기가 왜 나와? 진짜라고. 내 목을 걸고 맹세해. 죄송합니다. 공식적인 탐지 자산인 해안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술 드셨으면 주무십시오. 끊겠습니다. 또. 전화가 끊어졌다. 박충환은 수화기를 부서져라 쥐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양치기 소년이 된 기분이었다. 그의 과거 실수가 그의 오만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았다. 화면 속의 초록색 점은 이제 죽도 해안가로 거의 다가와 있었다. 적은 코앞에 있다. 아군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내게 있는 전력은 늙은 상사 1명과 오합지졸 병사 3명, 그리고 소총 몇 자루뿐이다. 박충환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라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권총을 꺼냈다. 탄창을 확인했다. 실탄이 들어있었다. 마 상사. 애들 깨워. 전투 배치다. 그가 문을 박차고 나가며 소리쳤다. 폭풍우가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작전 참모가 아니었다. 그는 죽도를 지키는 유일한 군인 소총수 박충환이었다. 폭풍우 치는 죽도의 해안가는 지옥도와 같았다. 집채만한 파도가 갯바위를 때리고 하얀 포말이 어둠 속에서 춤을 췄다. 마 상사와 병사들은 잠이 덜 깬 얼굴로, 그러나 박충환의 살기 어린 고함에 놀라 헬멧을 쓰고 소총을 들고 나왔다. 관리관님 진짜입니까? 북한군이라니요, 이 날씨에요? 마 상사가 비명을 지르듯 물었다. 놈들이라면 온다. 우리가 방심하고 날씨가 최악인 이때를 노려서. 박충환은 K 소총을 움켜쥐고 앞장섰다. 전원 해안 절벽 초소로 이동한다. 실탄 장전해. 쏘라고 하기 전까진 절대 쏘지 마라. 그들은 비바람을 뚫고 갯바위를 기어올랐다. 병사 하나가 미끄러져 넘어졌지만 박충환이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정신 차려. 죽고 싶지 않으면 뛰어. 초소에 도착한 그들은 숨죽이고 바다를 노려봤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이는 것은 파도뿐이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다. 그때였다. 번쩍. 번개가 치는 순간 박충환의 눈에 무언가 잡혔다. 파도 사이로 검은 물체 하나가 쑥 솟아올랐다가 사라졌다. 고래도 암초도 아니었다. 인공적인 유선형의 금속체. 반잠 수정의 해치해치였다. 적이다. 11시 방향. 갯바위 뒤쪽. 박충환이 소리쳤다. 검은 물체에서 그림자 3개가 빠져나와 갯바위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잠수복을 입고 총기를 든 괴한들. 침투조였다. 그들의 목표는 죽도에 있는 통신 중개소를 폭파하여 삼함대의 눈과 귀를 멀게 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사격 개시. 쏴. 박충환이 먼저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타탕. 총성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갯바위 위에 그림자 하나가 휘청거리며 쓰러졌다. 적들도 즉각 대응했다. 두두두두. 적의 기관단 총소리가 어둠을 찢었다. 총알이 초소벽에 박히며 콘크리트 파편이 튀었다.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다. 대가리 박아. 응사해. 쏘라고. 박충환은 공포에 질린 병사들을 독려하며 계속해서 사격했다. 그는 작전 참모 시절 훈련소 이후로 총을 쏴본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본능이 몸을 지배했다. 마 상사. 조명탄 쏴. 마 상사가 떨리는 손으로 조명탄 발사기를 잡았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불빛이 하늘로 치솟았다가 천천히 떨어졌다. 붉은 빛 아래 드러난 적들의 모습은 섬뜩했다. 그들은 쓰러진 동료를 버려두고 빠르게 산계하여 초소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프로들이었다. 훈련도 제대로 안 된 보급 부대원들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관리관님, 놈들이 올라옵니다. 우리 다 죽어요. 병사 하나가 울부짖었다. 박충환은 이를 갈았다. 탄창을 갈아 끼우며 생각했다. 여기서 죽는 건가? 이렇게 개죽음 당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아니었다. 그는 이렇게 죽을 수 없었다. 최지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신이 진짜 군인임을 증명해야 했다. 마 상사. 통신실로 가서 무전기 주파수 개방해. 그리고 목포 해경, 어선, 민간 채널 싹 다 불러서 여기 교전 중이라고 알려. 군용망이 안 되면 민간망이라도 써. 예. 알겠습니다. 마 상사가 빗속을 뚫고 관리동으로 기어갔다. 박충환은 병사들의 어깨를 잡았다. 잘 들어. 놈들은 3명이다. 1명은 맞았어. 남은 건 2이야. 우린 5이다. 쪽수에서 우리가 이겨. 내가 놈들 시선을 끌 테니 너희는 놈들이 갯바위 위로 올라오면 일제 사격해. 알았나? 박충환은 대답도 듣지 않고 참호 밖으로 뛰쳐나갔다. 와, 이 빨갱이 새끼들아. 그는 고함을 지르며 놈들이 있는 쪽을 향해 난사했다. 적들의 총구가 박충환에게 집중되었다. 총알이 그의 발치와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퍽! 왼쪽 어깨에 불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맞았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바위 뒤로 몸을 날렸다. 지금이야. 쏴. 그의 외침에 참호에 있던 병사들이 눈을 질끈 감고 총을 갈겼다. 타다다당. 빗나간 총알이 더 많았지만 빗발치는 탄막의 적들은 당황하여 주춤거렸다. 그 순간 관리동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 상사가 비상 사이렌을 울린 것이다. 웅장한 사이렌 소리가 폭풍우를 뚫고 죽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동시에 먼 바다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보였다. 인근 해역에서 피항 중이던 해경 경비정이 민간 채널의 구조 요청을 듣고 달려온 것이다. 버텨. 지원이 온다. 놈들을 섬에 묶어놔야 해. 박충환은 피를 흘리며 소리쳤다. 적들은 상황이 불리함을 깨닫고 퇴각을 시도했다. 하지만 박충환은 그들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아픈 어깨를 부여잡고 다시 일어섰다. 어딜 도망가. 내 놈들은 내 명예 회복의 재물이다. 그는 갯바위를 타고 내려가 도망치는 적들을 향해 마지막 남은 탄창을 비웠다. 한편 삼함대 사령부 작전 상황실. 최지윤 사령관은 모니터를 뚫어지라 보고 있었다. 해경 상황실로부터 죽도 인근 총격전 발생이라는 첩보가 들어온 직후였다. 사령관님, 죽도 관리관실에서 SOS 신호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단순 오작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통신 참모의 보고에 최지윤의 눈빛이 번득였다. 박충환. 그녀는 직감했다. 그가 보냈던 그 미친 전화가 취객의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 경고였음을. 그녀가 그토록 강조했던 진짜 위협이 그녀가 가장 멸시해서 유배 보냈던 그 남자가 지키고 있는 곳에서 터졌다. 전 함대 출동 대기. 해상 작전 헬기 띄울 수 있는 건 다 띄워. 죽도록 간다. 최지윤은 모자를 눌렀었다. 박충환 중령. 죽지 마라. 살아서 증명해라. 내가 군인이라는 것을. 그녀의 명령과 함께 삼함대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가짜가 아닌 진짜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장 초라한 곳에 버려졌던 은별의 조각 박충환이 있었다. 어깨를 관통당한 고통은 뜨거운 쇠꼬챙이로 후벼 파는 것 같았다.
박충환은 갯바위 뒤에 처박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빗물과 바닷물 그리고 그의 피가 섞여 군복을 적셨다. 왼팔은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오른손은 여전히 K 소총의 권총 손잡이를 부서져라 쥐고 있었다. 관리관님, 피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혈부터 해야 합니다. 마 상사가 기어와서 박충환의 어깨를 압박 붕대로 감으려 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비켜. 놈들이 도망간다. 박충환은 마 상사를 밀쳐냈다. 조명탄 불빛이 사그라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적들이 반잠 수정의 해치를 열고 탑승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그들이 저것을 타고 자망해버리면 이 칠흑 같은 폭풍우 속에서 놓칠 확률은 9할이 넘는다. 그들이 살아서 돌아간다면? 박충환의 머릿속에 지난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상황실에서의 안일함, 가짜 위협에 안도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던 비겁함, 그리고 지휘관을 빨갱이년이라 모욕했던 그 오만함. 그 모든 것이 바로 군인 정신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적을 눈앞에 두고도 놓친다면 그는 영원히 패배자다.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를 위한 전투이기도 했지만 박충환이라는 한 인간이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속죄의식이었다. 안 돼. 절대 못 가. 박충환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어모 사격해. 놈들의 해치를 노려. 그는 참호 밖으로 뛰쳐나갔다. 관리관님, 죽습니다. 병사들의 비명을 뒤로 한 채 박충환은 갯바위를 타고 내려갔다. 적들이 그를 발견하고 총구를 돌렸다. 투두두두. 총알이 그의 발치에 튀고 귓가를 스쳤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금 죽음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비겁하게 사느니 명예롭게 죽겠다는 각오가 그의 다리를 움직였다. 그는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침착하게 조준했다. 흔들리는 시야, 빗물에 젖은 가늠자. 그 너머로 반잠 수정의 엔진 덮개가 보였다. 한 발. 딱 한 발이면 된다. 그는 숨을 멈췄다. 어깨의 통증도 폭풍우 소리도 사라졌다. 세상에 오직 그와 목표물만 남았다. 최지윤 사령관. 당신이 옳았어. 나는 쓰레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탕. 그의 총구에서 불을 뿜었다. 총알은 정확히 반잠 수정에 노출된 엔진 배기구를 타격했다. 쾅. 작은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반잠 수정의 엔진이 멈췄다. 탑승하려던 적들이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다. 퇴로가 차단된 쥐새끼들. 그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였다. 잡았다. 박충환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그 순간 적 중 한 명이 박충환을 향해 유탄 발사기를 조준했다. 퉁. 눈앞이 번쩍였다. 폭발의 충격이 그를 덮쳤다. 몸이 붕 떴다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귀가 멍해지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적들이 그를 확인 사살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여기까지인가. 그는 손을 뻗어 총을 찾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적의 총구가 그의 머리를 향했다.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는 군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두두두두두두두.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죽도의 해안가를 대낮처럼 밝혔다. 강력한 하강풍이 적들을 강타했다. 삼함대 소속의 해상작전 헬기 링스링크스였다. 헬기에 장착된 K6 중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쿡쿡쿡쿡쿵. 적들이 서 있던 갯바위가 산산조각 났다. 다가오던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바위 뒤로 숨었다.
여기는 삼함대 항공전대. 아군 식별 완료. 즉시 제압 사격 개시한다. 무전기 너머로 들리는 아군의 목소리. 뒤이어 먼 바다에서 거대한 함정들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박충환이 그토록 타고 싶어 했던 구축함들이었다. 그들이 쏘아 올린 조명탄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해상에서는 고속정들이 물살을 가르며 해안가로 돌진해 오고 있었다. 완벽한 포위망이었다. 살았다. 박충환은 그제야 긴장을 풀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지켜냈다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벅찬 안도감 때문이었다.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특수임무 대유디 TSEAL 대원들이 강화했다. 그들은 순식간에 적들을 제압했다. 박충환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헬기에서 내려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의무병들과 그 뒤에서 우의를 입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한 여성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은색별. 그녀가 왔다. 국군 한평병원 1인실. 박충환이 눈을 떴을 때는 사흘이 지난 후였다. 어깨와 다리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고 온몸에는 링거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폭풍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없었다. 정신이 드십니까? 익숙하고도 서늘한 목소리. 박충환은 고개를 돌렸다. 병실 소파에 정복 차림의 최지훈 사령관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읽고 있던 서류철을 덮고 그를 바라보았다. 박충환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움직이지 마라. 상처 터진다. 최지훈이 제지했다. 박충환은 힘없이 침대에 다시 몸을 기댔다. 송합니다. 사령관님. 누워서 보고를 드려서. 보고는 이미 받았다. 적 사살 1명, 생포 2명. 반잠 수정 노획. 아군 사망자 없음. 내가 지휘한 죽도 방어전은 완벽한 승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달랐다. 완벽한 승리.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충환의 가슴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 했다. 최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박충환 중령. 네. 내가 보낸 그 마지막 전화. 주취자의 오인 신고로 무시당할 뻔했다. 하지만 나는 내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들었다. 과거의 너라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애매하게 보고했겠지만 그날의 너는 달랐다. 최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직시했다. 너는 너의 목을 걸었다. 내 명예를 걸었고. 그래서 나도 전 함대를 걸었다. 박충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부끄럽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사령관님을 오해하고 모욕하고 제 안위만 걱정했던 놈이었습니다. 그곳 죽도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사령관님이 저를 왜 그곳으로 보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를 버리신 게 아니라 저를 다시 만드시려고 했다는 것을요. 최지훈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나는 조각가가 아니다. 나는 지휘관일 뿐이다. 썩은 살을 도려냈을 뿐 새 살을 돋게 한 건 내 자신이다. 박충환. 너는 그날 밤 삼함대 전체를 구했다. 내가 놈들을 묶어두지 않았다면 통신중개소는 폭파되었을 것이고 우리의 눈과 귀는 멀었을 것이다. 최지훈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다. 충무무 공훈장이다. 상시는 내가 했고 승인은 즉시 났다. 훈장.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 박충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퇴원 후 보직 명령이다. 박충환은 긴장했다. 다시 작전 참모로 복귀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요직으로 가는 것일까? 기대감이 없지는 않았다. 최지윤이 말했다. 제3함대 도서 파견대장. 계속해서 죽도를 포함한 외곽도서 기지들의 방어를 책임져라. 박충환은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복귀가 아니었다. 여전히 유배지였다. 하지만 최지윤의 말은 이어졌다. 단순한 보급 창고 관리관이 아니다. 죽도를 전진 감시 기지로 승격시킨다. 최신형 탐지 자산과 타격 전력을 배치할 것이다. 너는 그곳에서 3함대의 가장 예민한 눈과 귀가 되어라.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휘관만이 그곳을 맡을 수 있다. 박충환의 심장이 뛰었다. 그것은 좌천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이었다. 사령관이 자신의 등을 맡기겠다는 신뢰의 표시였다. 화려한 사령부의 참모 자리가 아닌 거칠고 외로운 최전방. 하지만 그곳이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임을 그는 깨달았다. 명. 받았습니다. 사령관님의 눈과 귀가 되어 적이 단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박충환은 아픈 팔을 억지로 들어올려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필승. 최지윤은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정중하게 마주 경례를 했다. 필승. 두 사람 사이에 흘렀던 불신과 모욕, 증오의 강은 이제 신뢰라는 다리로 연결되었다. 한 달 후, 박충환 중령은 다시 죽도로 돌아왔다. 그의 어깨에는 훈장이, 마음에는 강철 같은 자부심이 박혀 있었다. 죽도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다. 녹슨 창고는 보수되었고 최신형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었다. 병사들의 눈빛도 살아 있었다. 마 상사는 이제 말끔한 정복을 입고 박충환을 맞이했다. 오셨습니까, 대장님? 그래. 쉬는 동안 녹슨 건 없나? 아따, 대장님이 무서워서라도 매일 닦고 조였습니다요. 박충환은 껄껄 웃으며 지휘소로 올라갔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저 멀리 3함대의 군함들이 위풍당당하게 항해하고 있었다. 그 맨 앞에는 최지윤 사령관이 타고 있을 기암이 은빛 물살을 가르고 있었다. 박충환은 무전기를 들었다. 여기는 독수리. 전방 해역 이상 무. 바람은 차갑지만 시야는 맑다. 이상.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비로소 진짜 군인이 되었다. 곰팡이 핀 별은 닦여나갔고 그 자리에는 비바람에도 녹슬지 않는 강철의 은별이 빛나고 있었다.